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품질 보증, QA 활동. 이 성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QA 허용 지표 관리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뽑아볼게요. QA 활동 잘 되고 있는지 알려면 지표를 쓰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모든 지표가 다 같은 무게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특히 허용 지표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와 하는 그런 숫자 같은데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팀을 좀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잘못된 길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허용 지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도움이 되는 지표, 보고서에서 말하는 실행 가능한 지표는 뭐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QA 활동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허용 지표가 정확히 뭐냐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보고서 정의는 매력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지표인데 이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측정하기는 되게 쉬워요. 쉬워서 많이 쓴다. 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쓰는데 정작 중요한 비즈니스 결과랑은 딱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는 뭘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런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지표 좋은데? 하면서 잘못된 안도감을 주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막 데이터 기반을 외치는데 정작 쉬운 숫자 노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함정이죠. 그럼 QA에서 자주 보이는 허용 지표 예시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발견된 총 결함수.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숫자가 많으면 QA팀 일 열심히 한 것 같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결함 수가 많다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잘 찾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개발 초기 품질이 그냥 너무 안 좋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QA팀이 심각한 거 말고 그냥 사소한 이슈만 계속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함의 심각도라던가 이게 비즈니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예전 게 다시 나온 건지 이런 맥락 없이 그냥 숫자만 딱 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심지어 버그 개수를 막 목표로 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테스터들이 질보다는 양으로 가게 될 수도 있죠. 막 사소한 거라도 찾아서 숫자 채우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단순히 숫자가 높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군요. 그럼 실행된 테스트 케이스 수나 통과된 테스트 케이스 수,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막 테스트 많이 돌리고 통과율 100% 찍으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100% 통과. 이러면 뭔가 다 된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 100%가 사실은 테스트가 너무 쉽거나 좀 겉핥기식이라서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좀 오래돼서 지금 제품 버전이랑 안 맞는데 그냥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많이 돌렸냐 이것보다는 그 테스트들이 진짜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보고 있냐, 사용자 환경이나 위험 높은 시나리오를 잘 반영하고 있냐, 이런 질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만 강조하면 질은 놓치기 쉽다. 네. 실행 건수나 통과율에만 너무 집중하면 테스트를 잘 유지보수하는 건 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테스트 커버리지 비율.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분명 중요해 보이는데 이걸 그냥 딱 목표로 삼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커버리지 자체는 물론 중요하죠. 높은 게 좋고요. 네. 근데 보고서에서도 딱 지적하는 게 뭘 커버하고 있냐는 거예요. 커버리지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드 커버리지 95% 달성 이랬어요. 네.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 95%가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인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코드 위주로 채워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커버리지 100% 찍었다고 해서 버그 없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군요. 그냥 준비된 테스트가 그 코드를 한번 지나갔다. 딱 그 의미일 뿐이에요. 테스트 자체가 놓친 기능 결함이나 설계 문제는 못 찾는 거죠. 오히려 우리 커버리지 높으니까 괜찮아. 이런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작성된 코드 라인 수나 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 수 이런 것도 비슷하겠네요. 그냥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딱
딱 그 맥락이에요. 이런 허용 지표들의 공통점은 결국 결과보다는 산출물에 집중한다는 거죠. 결과와 산출물. 네, 뭐 발견된 버그 수, 실행된 테스트 수 이런 건 측정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 경험 개선이나 비즈니스 성공 같은 결과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별개라는 거죠. 이게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걸 넘어서 조직에 진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이게 심각해지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현실 왜곡이에요. 현실 왜곡이요? 네, 실제로는 위험 신호가 막 뜨는데 지표는 좋아 보이니까 팀이나 경영진이 괜찮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필요한 조치를 놓치게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뭐 실제 가치는 없는데 그냥 특정 허용 지표 올리는 데에만 좋은 기능 개발에 막 시간과 돈을 쓴다거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아, 팀 내부 분위기에도 안 좋겠네요. 당연하죠. 팀원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결국 저 숫자 맞추는 거였어? 이렇게 느끼면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고 좀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일 잘하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게 중요해지는. 네,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 뭐 프로세스 문제나 기술 부채 같은 걸 못 보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개선 기회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자 인터뷰 같은 진짜 중요한 피드백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엔 이게 다 쌓여서 비즈니스 손실로까지 이어진다. 그렇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고객이 떠나는 그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이 허용 지표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는 실행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실행, 즉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냥 보기 좋은 숫자가 아니라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랑 연결되어 있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통찰력을 주는 그런 측정값이죠.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 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거예요. 이 지표 보고 우리 뭐 할 건데, 이 숫자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건데,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실행 가능한 지표라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보기 좋은 숫자, 즉 허용 지표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하, 명확하네요. 혹시 다른 기준도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우선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 지표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또 진실성. 이 데이터가 진짜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줘야 하죠. 네네. 물론 데이터 자체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고요. 쉽게 말해 허용 지표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바빴나를 보여준다면 실행 가능한 지표는 우리가 미래에 뭘 해야 하나를 알려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쓸만한, 실행 가능한 QA 지표에는 뭐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보고서에 나온 예시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것도 몇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결함 중심 지표인데 좀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결함 밀도 같은 거요. 그냥 개수가 아니라 코드라인 수나 기능 점수당 결함 수를 재고 심각도별로 나눠서 보면 어느 부분이 특히 위험한지 딱 보이거든요. 아, 위험 지역 식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함 제거 소일성, DR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출시 전에 내부에서 얼마나 버그를 잘 잡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시 전 발견 버그 수 나누기 출시 전 플러스 출시 후 발견 버그 수. 이게 낮으면 QA 프로세스 효과를 좀 의심해 봐야죠. 오, DR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유출 결함률, 이건 진짜 중요해요. 실제 사용자가 발견한 결함 비율이거든요. 특히 심각한 결함이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QA 효과를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궁극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뭐 평균 탐지 시간, MTTD나 평균 해결 시간, MTTR 같은 것도 결함 처리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결함 지표도 이렇게 깊게 볼 수 있군요. 그럼 프로세스 효율성 자체를 보는 지표는요? 변경 리드 타임이 아주 대표적이죠. 변경 리드 타임이요? 네. 개발자가 코드 딱 커밋하고 나서 그게 실제 운영 서버에 배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전체 개발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 전체 속도로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테스트 효과성도 중요해요. 우리가 돌린 테스트가 진짜로 버그를 얼마나 잘 찾아냈냐는 거죠. 테스트 중 발견 버그 수 나누기 전체 버그 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냐는 거죠. 네, 효율성. 그리고 테스트 실행률을 보더라도 그냥 전체 테스트 대비 몇 퍼센트 실행했냐 보다는 계획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테스트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실행 진행률을 추적하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결국 품질은 사용자를 위한 거니까 사용자 관점 지표도 중요하겠어요. 당연하죠. 고객이 직접 보고한 이슈수, 특히 심각도 높은 거예요. 이걸 계속 추적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객 만족도 점수, CSAT나 NPS 같은 거랑 QA 관련 지표, 예를 들어 유출 결합률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건 분석해보면 정말 강력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상관관계 분석이요? 네, 우리 QA 노력이 진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 활성화율이나 사용자 유지율 같은 것도 품질 문제랑 엮어서 볼 수 있어요. 버그 때문에 기능 안 쓰거나 앱 떠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관점 지표도 있다고요? 이건 뭔가요? 네, 위험 커버리지 또는 요구사항 커버리지인데요. 우리가 미리 파악한 비즈니스 위험 요소나 중요한 기능 요구사항 중에서 테스터로 얼마나 커버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코드 커버리지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냥 코드 라인수 채우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이게 실패하면 큰일 나는 부분, 아니면 꼭 만족시켜야 하는 핵심 요구사항에 테스트 노력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지표들을 다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변경 리드 타임은 막 빨라졌는데 유출 결합률이 같이 높아졌다면 속도만 챙기다가 품질 놓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아,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군요. 이렇게 좋은 실행 가능한 지표를 도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표 목록만 싹 바꾼다고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고 교체가 아니라 조직 문화, 프로세스,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거든요. 제일 기본은 QA 지표를 비즈니스 목표, 제품 목표랑 명확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QA가 그냥 버그 찾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 향상, 이탈 방지, 비용 절감, 출시 시간 단축 같은 진짜 비즈니스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왜 측정하는지에 대한 답이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죠.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지표를 고르는 목표 우선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표를 고를 때 특히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실행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보고 뭐 할 건데, 이 숫자 변하면 우리 행동 어떻게 바꿀 건데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는 게 결과, 아웃컴이야? 아니네 산출물, 아웃풋이야? 이걸 계속 물어봐야 하고요. 결과 대 산출물. 네. 그리고 이 지표가 진짜 현실을 잘 보여주는지, 혹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하고요. 문화적인 변화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보긴 보되 데이터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 그런 품질 중심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네, 숫자는 중요한데 그 숫자 너머의 맥락, 스토리를 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표를 팀원들 혼내거나 압박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문제점 찾고 배우고 개선하는 도구로 쓰는 분위기, 이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리더십 역할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리더십의 지원이 절대적이고요. 또 완벽한 지표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랑 사용자 피드백 같은 정성적인 통찰력도 같이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할까요?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작게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네. 처음부터 막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보이는 실행 가능한 지표 한두 개에 먼저 집중해서 이거 진짜 효과 있네? 이걸 보여주고 나서 점차 넓혀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QA팀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팀, 제품팀 다 같이 참여시켜서 공감대 만들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선택한 지표가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목표는 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정의해서 다 같이 알고 있어야 혼란이 없겠죠? 처음엔 현재 상태,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지표를 검토하면서 목표도 조정하고 필요하면 지표 자체를 바꾸는 유연함도 있어야 하고요. 네, 계속 검토하고 조정해야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걸로 딱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꾸준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표로 평가받는 팀이나 개인이 그 지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랑 자율성이 있어야 해요. 권한과 자율성. 네, 그래야 내가 이걸 개선해야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죠. 보고서 뒷부분에 가상사례 연구도 몇 개 있던데요. 여기서 얻을 만한 핵심 교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월별 발견 버그스만 보고 와, 우리 잘한다 하던 팀이 있었어요. 네. 점을 바꿨어요. 근본 원인 분석도 열심히 하고요. 그랬더니 숫자 자체는 줄었는데 실제로는 고객한테 가는 중요 버그 유출이 확 줄었다는 거죠. 오,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군요. 그럼 테스트 커버리지 비율에 매달렸던 팀은요? 그 팀은 커버리지 숫자 높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 테스트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 기반 테스트 RBT를 도입하고 단순 코드 커버리지 말고 중요 비즈니스 요구사항 커버리지랑 테스트 효과성, 실제 버그 발견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테스트 노력이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되면서 제품 신뢰도도 높아지고 위험 관리도 더 잘 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량만 많았던 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팀은 자동화 테스트를 막 수천 개씩 돌렸는데 테스트 자체가 불안정해서 신뢰도가 낮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의 효율성, 얼마나 빨리 도나? 이랑 신뢰성, 안정적으로 통과 실패하나 여기에 집중하고 핵심 사용자 경로 테스트 자동화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전체 실행률 대신 우선순위 높은 테스트 진행률을 추적하면서 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피드백을 얻어서 배포 결정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내부 지표는 다 좋은데 고객 불만은 계속 높았던 회사 사례도 있었어요. 거기는 심각도랑 비즈니스 영향별 유출 결합률을 핵심 지표로 딱 잡고 고객 피드백 분석이랑 근본 원인 해결을 강화해서 결국 실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니 뭔가 공통적인 패턴 같은 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제일 확실한 건 측정의 초점이 QA팀 내부 활동량, 버그수, 테스트수에서 외부 결과, 유출 결함, 고객 만족, 위험 감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내부 활동에서 외부 결과로. 네, 사용자 경험이랑 비즈니스 가치에 직접 연결되는 지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냥 지표만 바꾸는 게 아니라 RBT 도입이나 시프트 레프트 테스트 강화, 근본 원인 분석 개선 같은 실제 프로세스 변화가 꼭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량 데이터에 사용자 피드백 같은 정성적 통찰력도 다들 강조하고 있고요. 네, 오늘 QA 성과 측정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허양 지표에 속지 않고 진짜 의사결정과 품질 개선을 이끄는 실행 가능한 지표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네요. 결국 핵심은 그냥 뭘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품질 향상과 비즈니스 성공에 의미 있는 것을 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의미 있는 측정을 하려면 항상 우리가 이걸 왜 재지? 하는 목적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표가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 이끄는지, 즉 실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숫자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항상 맥락을 보려고 하고 지표를 벌 주는 도구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도구로 쓰는 문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QA의 초점을 내부 산출물에서 고객과 비즈니스를 향한 결과로 바꾸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측정 기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하는 그 대상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지금 여러분 팀에서는 혹시 측정하기 쉬워서 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해서 재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QA 활동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